100세 시대 필독서 몸짱의사 김원곤 교수 신작. 나이 50에 바디 프로필 찍고 4개 외국어 마스터하고 70년을 재밌게 살아내고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단단한 태도. 지독한 열정주의자의 유쾌한 중년 처방. 해내려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 50세가 넘은 나이에 새롭게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물론 어린 시절이라고 해서 어학 공부가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어른에 비해 한층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전문적인 견해도 마찬가지다. 2008년 코그니션이란 학술지에 미국 MIT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외국어 공부에서 10세가 넘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원어민과 같은 수준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17에서 18세가 지나면 학습 능력이 감소해 높은 수준의 언어 습득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하면 심리학자인 리처드 로버츠와 로저 크루즈가 공저한 어른의 외국어 학습 전략서 30, 외국어를 다시 시작하다에서 리처드는 52세의 나이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며 나이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으로 미루어 보면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기소침한 말을 하기도 했다. 또 나이 들어 외국어라니 라는 책에는 57세 남성의 절실한 프랑스어 도전기가 담겨 있다. 지필 당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던 저자 윌리엄 알렉산더는 스스로 전생에 프랑스인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해가며 내게 있어 프랑스어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프랑스어 공부에 임했지만 신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프랑스어다 라는 좌절과 함께 실망스러운 결론을 내리고 만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경험과 언어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자기처럼 50대가 되어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윌리엄 알렉산더는 꽉 찬 57의 나이에 프랑스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어느 학자에게 외국어 습득에 성공한 57세 남자의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어느 학자는 고개를 저으며 사춘기가 지난 학생의 경우에도 아주 적은 수만이 원어민에 가깝게 외국어를 숙달할 수 있고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언했다. 저자는 프랑스어 공부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서시포스의 과업이라고 말하며 얼마나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퍼부어야 하는지 한탄했다. 이처럼 50대에 하는 외국어 공부의 어려움을 설명한 자료는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매우 많다. 그렇다면 외국어 공부에서 50대와 비교해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 그 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 두뇌 능력의 차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나는 중학교 입학 전에 알파벳을 미리 익히고 들어갔다. 그것만 해도 당시로는 대단한 선행학습이었다. 그 시절에는 국민학교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말을 제대로 익히는데 방해가 된다는 논리까지 존재할 때였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영어 유치원을 필두로 되도록 어린 나이에 외국어 공부를 시키는 것이 대세가 되었고 실제로 눈에 띄는 효과를 보고 있다. 어린이들의 뇌는 마치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다. 새로운 정보를 빨아들이는 흡수 능력의 측면에서 인지 능력이 본격적으로 저하되기 시작하는 50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외국어 학습 시장에서 7세 영어 골든타임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 동기부여의 차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꾸준히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기가 필요할 때가 많다. 그런데 50대에서는 자신이 이 나이에 왜 굳이 새롭게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절실한 동기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구태여 동기를 찾아 나서지 않더라도 각종 학습평가나 시험 등 중요한 동기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 젊은이들도 진학이나 취업과 같은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동기들을 가지고 있다. 결국 추진력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사회 환경적 차이.
50대에는 사회환경적으로 외국어 공부에 필요한 시간과 여유를 확보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어린이들은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사회 환경적 여건이 주어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80%가 영어 선행학습을 했다고 한다. 2015년에 한 조사이니 지금은 비율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 또 2020년도에 초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 수업을 제외하고 1, 2학년 대상이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시행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73%이고 서울의 경우 무려 94.4%에 달한다. 그렇다고 해서 50대 외국어 공부에 반드시 단점만이 있는 건 아니다. 50대의 장점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인지적 측면의 장점. 인지적 영역이란 교육평가 용어 사전에 따르면 외적 환경 요소나 대상을 수용해 인간 내적인 요소와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해 나가는 정신 능력을 총칭하는 인간 행동의 한 측면이다. 지식,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문제 해결력,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등이 포함된다. 세부 항목에서 볼 수 있듯 어린이들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들이다. 외국어 공부에서는 발음이나 청취, 회화 등의 능력에서 어린이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50대가 어휘나 독해 능력에서는 종종 앞서는 것도 이런 현상의 한 단면이다. 2. 경험적 측면의 장점. 50대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비록 뒤처지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능력에서는 단연 앞서 나간다. 말하자면 50대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등의 지식이나 이해도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강력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3. 시간적 측면의 장점. 앞서 50대에서는 외국어 공부에 대한 절박한 동기가 부족한 것이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를 까닭도 없다는 의미가 된다. 젊었을 때 1년이 걸린 일에 지금은 2, 3년이 걸리더라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정신적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끝이 없는 어학 공부의 길고 긴 과정에서 이것만한 장점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외국어 공부에서 연령대에 따른 중요한 차이점들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일수록 공부에 유리한 조건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50대라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점만 있는 건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차이들을 잘 이해하면서 자신의 장점들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오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만 해나가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정신 자세를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말이다. 흔히들 외국어 공부는 암기력과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발음이나 언어 감각 등 암기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영역들도 있지만 결국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단어와 문장의 암기다. 그런데 새롭게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다 보며 외워야 할 단어나 문장의 수는 끝이 보이지 않는데 기억력이 뒷받침해주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물론 이런 기억력의 한계와 망각의 구조는 세월이 약이다라는 표현에서처럼 괴로운 기억을 잊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무언가를 치열하게 외워야 하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야속한 일이다. 더구나 50대를 넘어서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기억력까지 깜빡거리기 시작하면 아예 새로운 공부 따위는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시도할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어제 배운 단어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아침에 외운 단어가 저녁에 기억에서 사라진다면 낙담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좌절감이 아무리 미련스럽게 꾸준히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도 쉽게 포기하게 되는 심각한 계기를 마련한다. 그러면 과연 어휘력처럼 외국어 공부에 필요한 지식을 외우는데 속수무책으로 기억력의 한계만을 한탄해 가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아니면 단어나 문장의 암기를 원활하게 해주는 어떤 결정적인 비결이라도 애써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일까? 냉정하게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단어를 많이 외울 수 있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비법은 절대 없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오늘날 그 누가 암기 공부에 고통을 받고 있겠는가? 만약 누군가 기억력 향상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지극히 상업적인 목적이거나 아니면 만물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옛 연금술사들의 논리를 내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연금술사는 또 다른 의미에서 브라질 출신의 유명 작가 파울로 코엘로의 작품 연금술사에 나오는 명언처럼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다. 무언가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 말이 주는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 말처럼 굳이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원하지 않더라도 암기의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바로 반복 학습이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복습이라는 형태로 교육 현장에서 너무 일상적으로 강조되다 보니 사람들이 이를 암기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요령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원칙적인 담론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반복학습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그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를 위해서는 반복학습의 효과를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잘게 썰린 반복학습의 맛을 조금씩 음미하다 보면 큰 덩어리로 제공될 때 생기는 반복학습의 구태의연한 단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어 단어 공부, 더 나아가 외국어 공부 전반에 걸쳐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될 반복학습에 대한 약간의 요령을 되도록 빨리 반복하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기억력 향상의 요령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더라도 마치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처럼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아무런 감흥이 생기지 않는 말로 들을지도 모른다. 배운 것에 대한 반복, 즉 복습을 가능한 한 자주 거듭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이론의 문제라기보다 실천의 문제다. 누구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결국 그 결과를 판가름하는 것은 당사자의 실행 의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행 의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습관화시키는 것이다. 잘 생각해보면 일상생활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오랜 습관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복하고 있는 일들이 많다. 이런 일들이 습관이 된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개는 처음에 특별한 의문을 가지지 않고 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공부의 경우에도 좋은 성적을 내는 상위 그룹 학생들과 그 반대인 하위 그룹 학생들 간의 차이는 지능지수나 공부 시간보다는 공부 습관 지수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다. 결국 가능한 한 자주 반복하라 라는 말도 일정 기간 맹목적으로 실행에 옮김으로써 이를 습관화하면 어느덧 아침에 세수를 하고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듯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보면 가끔 쓰면서 외우기와 읽으면서 외우기 중 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다. 사람에 따라 마치 혈액형이 다르듯이 본인에게 적합한 기억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운동과 공부를 취미로 해오고 있다. 이는 그동안 삶의 윤활유로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즐거움과 보람을 선사해주기도 했지만 둘 다 끝이 없다는 공통점 때문에 끊임없이 힘든 도전 과제들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어학 공부와 근력 운동 둘 사이의 흥미로운 상관관계가 떠올랐다. 1. 근육을 발달시키면 일정 강도 이상의 자극이 필요하다. 2. 근육에 대한 자극은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3. 근육은 자극받은 부분만 발달한다. 4. 근육에 대한 자극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5. 효과 있는 운동은 개인별로 모두 다르다. 6. 근력 운동을 중단하면 성과는 사라진다. 7. 시간이 갈수록 운동의 성과는 줄어든다. 흥미로운 것은 이 7가지 원칙에서 근력 운동이라는 단어를 어학 공부로 대체해도 그 의미가 정확히 통한다는 것이다. 1. 어학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일정 강도 이상의 자극이 필요하다. 2. 어학 공부에 대한 자극은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3. 어학 공부는 독해, 작문, 청취 등 자극받은 부분만 발달한다. 4. 어학 공부에 대한 자극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5. 효과 있는 어학 공부법은 개인별로 모두 다르다. 6. 어학 공부를 중단하면 성과는 사라진다. 7. 시간이 갈수록 어학 공부의 성과는 줄어든다. 언뜻 보아도 어학 공부와 근력 운동의 이런 절묘한 상관성에 대해 특별한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지만 마지막 7번째 원칙만큼은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성과 정감의 원칙이란 근력 운동 또는 어학 공부를 할 때 처음과는 달리 열심히 해도 점점 성과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뜻이다. 사실 이런 현상은 거의 모든 종류의 배움이나 수련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원칙을 잘 이해하면 어학 공부 또는 근력 운동 과정에서 정체기를 맞닥뜨렸을 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바탕이 된다. 그런데 어학 공부와 근력 운동 사이에는 이런 공통점만 있는 건 아니다. 공통점 못지않게 흥미로운 차이점도 있다. 1. 공부 중독은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운동 중독은 과도한 운동과는 다른 의미로 마약 중독처럼 의존성과 내성, 금단 증상 등 3가지 특징이 있는 병적 상태다. 실제 주위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부 중독이란 개념은 비록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 실체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2. 공부 부상도 없다. 운동에는 전문가나 아마추어 동호인을 가리지 않고 필연적으로 운동 부상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만일 운동 중에 의도치 않은 부상이 발생한다면 프로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고 아마추어들에게는 좋아하는 운동을 한동안 쉬어야 하는 절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공부에는 원칙적으로 부상이란 용어가 존재할 수 없다. 우리의 두뇌는 생리구조상 공부로 인해 가시적인 부상을 입기 전에 각종 피로 증상이 먼저 발생해 자연스럽게 더 이상의 진행을 막기 때문이다. 3. 공부에는 장비도 필요 없다. 운동 역시 의지만 있으면 맨몸으로도 가능하지만 장비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장비에 의존해 운동하고 있다. 그러나 어학 공부에는 사실상 장비가 필요 없다. 특별한 실험실이나 연구실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건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다. 특히 요즘에는 휴대폰 하나만으로 사전을 비롯한 각종 시청각 자료를 모두 접할 수 있다. 휴대폰을 굳이 특별한 장비라고 부를 사람은 없으리라 믿는다. 자, 어떤가? 어학 공부나 근력 운동이나 둘 다 모두 평생을 가는 끈질김이 요구되는 분야들이지만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잘 음미해보면 더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다.